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 파트입니다. 자,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뭔가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개발자가 일부러 중단시켜요. 그럼 그런 인터럽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입출력 수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 작업을 한다. 또는 뭐 키보드 입력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입출력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할당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램에 필요한 공간만큼 개발자가 사용하겠다. 이런 걸 바로 기억장치 할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와의 대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산자와 대화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등의 이런 연산,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연산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연산자와 서로 소통을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작업을 막 한다 이거죠. 컴퓨터와 개발자끼리. 맞죠? 네,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이벤트냐를 묻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정답인 거냐? 일단 슈퍼바이저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감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시. 슈퍼바이저는 감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좀 알고 계세요? 네. 슈퍼바이저 그러면 감시고요. 그 다음 콜이라는 거는 호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감시, 호출, 중단 요청.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컴퓨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단어 또풀이였고요. 한마디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가 뭔가 예를 들어서 멜론 음악을 듣고 있어요. 멜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쇄 작업을 해야 돼요. 인쇄 작업을 위해서 아래 한글을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네, 아래 한글 실행을 하고 뭐 인쇄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가 일부러 발생시킨 인터럽트잖아요. 맞잖아요. 네. 인쇄 작업을 위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킨 겁니다. 고의로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출력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이 출력을 하려면은 인쇄에 관련된 정보가 어딘가에 인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램에 들어가 있겠죠. 램의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맞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인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내부적으로 컴퓨터는 램의 어딘가의 공간에 분명히 이 인쇄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램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인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동작 원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쇄 작업을 위한 뭔가 연산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하여튼 뭐 그런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뭐 어떤 계산 작업을 해서 인쇄 작업을 무사히 프린터와 통신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를 하려면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감시가 필요한 거예요. 감시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감시를 하면서 감시하는 중에 감시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요청사항, 어떤 인터럽트 요청사항에 대해서 인터럽트 중단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호출을 하고 호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가 어떤 배경이 동작이 된다라는 거를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문제 정답은 맞추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볼 언어의 퍼폼문, 예. 그 다음 C 언어의 포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코볼이라는 언어는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뭐 기출 문제니까 당연히 이 문제 지문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코볼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C 언어 이전에 사용했던 언어거든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C 언어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언어인데, 근데 이거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언어가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볼에서 반복문이라는 걸 수행하려면, 반복문 수행을 위해서는 문법이 이렇게 사용을 뭐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 언어에서는 반복문을 어떻게 수행을 하냐? 문법이 for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물론 while문도 있습니다. 네. while문도 있어요. for문도 있고 while문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for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다. 네, 핵심은 이 for입니다. for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굳이 이제 문법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for 가지고 뭐 int i는 0부터 출발해서 i가 뭐 10이 될 때까지 뭐 i를 1씩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반복문, 포문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1번 반복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지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객체지향이라는 언어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객체지향 언어가 있고요. 절차지향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절차지향 언어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 이게 절차지향 언어예요. 100% 함수 구조. 얘는 함수만 사용합니다. 이게 절차지향 언어예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객체지향 언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바, C++, C# 이런 것들이 바로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객체지향 언어는 그러면은 뭐가 어떤 구조로 쓰이는 거냐면 여기에 객체가 등장을 해요. 객체. 그리고 클래스라는 개념도 쓰고요. 이 원래 클래스를 기반해서 객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또 추가하는 게 뭐냐면 메소드라는 걸 씁니다. 참고로 메소드가 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메소드가 함수보다 좀 확장된 개념인데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객체를 원래 뽑아내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조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류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하지? 학계에서 알려진 그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 동물이죠, 동물. 근데 조류라고 하는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네, 조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한 쌍. 네, 그 다음에 알을 낳는다. 맞죠? 알을 낳는 특징도 있죠. 네,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리가 있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고 날아다니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공통 특징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모든 새들이 다 같은 새라고 할 수는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공통 특징을 이렇게 조류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조류과에 속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뭐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닭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좀 참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네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은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생김새가 다르죠. 예,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크기도 달라. 그 다음에 뭐 서식 뭐 방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네, 차이점이 뭔가 존재하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 특징은 뭐예요? 다 조류과에 속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조류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네, 조류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약에 내가 설계를 하겠다, 개발자가 만약에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공통 특징 얘네들을 다 담아놓은 상태에서 비둘기 객체도 만들고 닭 객체도 만들고 참새 객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참새도 얘네들은 가지고 있고 닭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비둘기도 이런 정보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이제 살이 더 붙는 거지. 크기가 막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은 얘는 닭 크기는 뭐 저기 한 8 정도 되고 참새는 뭐 한 3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바에서 자바 언어나 뭐 C++, C#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클래스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사실 정보 처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버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괄호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정보 넣겠죠. 뭐 예를 들어서 int 예. 여기다 뭐 윙 그래가지고 얘는 뭐 그러면 이건 날개가 한 쌍 한 쌍이니까 날개가 두 개죠. 날개 하나만 쓰면 그거는 저기 병 걸린 새죠. 그거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뭐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부리가 뭐 하나 원래 뭐 부리가 아니라 입이라고 그냥 대충 마우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제 적당히 이렇게 속성 2개 넣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네임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네임은 이제 나중에 객체 생성할 때 뭐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뭐 독수리, 참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함수 여기 메서드를 이제 넣자고 하자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죠. fly 말 그대로 날아다닌다. 맞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소드가 되는 거죠. 얘가 메소드고 얘네들은 속성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속성들이잖아요. 속성들. 네. 근데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객체라고도 얘기해요. 네. 정확히는 속성인데 하여튼 이런 뭔가 메소드, 객체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로 설계를 한 거죠. 맞죠? 네, 클래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정답이 바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좀 더 쉬운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래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클래스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거 반이라고 했죠. 반. 맞잖아요. 한 학급의 반. 이걸 클래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학년에 중학교라고 치겠습니다. 중학교에는 당연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죠. 그런데 학년만 나눠져 있나요? 아니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죠. 여기도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여기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4반도 있고 뭐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이라고 해볼게요. 1학년 1반에 25명의 학생이 같은 그룹으로 반편성이 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25명의 학생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맞죠? 본인의 학부모님이
법적으로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족보상으로 그 지어놓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25명의 어떤 학생이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25명의 학생은 뭐예요? 사람이다 또는 뭐 학생이라는 어떤 기본 그 클래스는 같잖아요. 틀은 똑같잖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은 똑같잖아요. 맞죠? 단지 이름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를 뿐이지. 물론 이제 동명이인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보면은 이렇게 학생이라는 신분은 다 똑같고 생김새나 있는 거 다 제각각 보여지지만 이 25명은 1학년 1반이라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학교에서 그렇게 반 편성할 때 그렇게 설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을 클래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4번. 어레이 구조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거. 자, 어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레이라는 말은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어나 자바 알고리즘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건데, 배열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번 방까지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 저장 공간,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보통. 인덱스 번호라고 얘기해요. 각각의 이 위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20, 여기는 뭐 한 45, 여기는 뭐 한 32, 예, 뭐 99, 뭐 이런 식으로, 뭐 75, 8,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한, 뭐 82,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정수값이라고 뭐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배열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 인덱스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거든요. 배열은. 네. 시어나나 자바 알고리즘 규칙에서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 구조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증가하죠. 순서대로 인덱스가 증가하는 구조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순차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차 구조. 순서대로 인덱스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순차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시퀀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막 그런 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45번. BNF 표기법 기호 중 택일, 보통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은 사실 저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택한다. 택일한다. 선택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한번 보시면 돼요. 오악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오아죠, 원래. 그래서 이걸 버티칼 바를 이렇게 쓴 겁니다. 버티칼 바. 굳이 좀 단어를 연관지어서 이걸 버티칼 바라 그래요. 또는 세로막대. 이게 바로 BNF 표기법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46번. 시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시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언어는 위에서 아래로, 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 내부적으로 규정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메인 함수부터 원래 시작한다는 건 맞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흐름을 방향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하죠. 그리고 함수 구조로 되어 있죠. 맞죠? 함수 단위로만 얘는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에 편하다. 원래 이제 C 언어라는 게 왜 등장을 하게 된 거냐면 운영체제 개발 목적이 큽니다. C 언어 개발 툴이 등장한 이유는 운영체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리눅스라든지 뭐 유닉스 이런 것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 C 언어 기반으로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백과사전에 나오긴 합니다.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식성이 높은 언어입니다. 네. 이식성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다 갖다 놔도 동작을 하고, 뭐 윈도우즈에 갖다 놔도 동작을 하고, 뭐 리눅스에 갖다 놔도 동작을 하고, 유닉스에 갖다 놔도 동작하고, 또는 뭐 iOS에 갖다 놔도 뭐 동작을 하고, 뭔가 환경이 막 다른데 거기서도 적응을 되게 잘해요. 이식성이 높다는 얘기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옮기기가 되게 수월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4번도 맞아요. 이제 틀린 건 뭐냐면은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기계어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기계어는 엄밀히 따지면 C 언어와는 전혀 다른 계층의 언어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다른 계층급의 언어예요.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계어는 제일 하드웨어에 제일 가까운 언어가 원래 기계어입니다. 영하고 1밖에 안 써요. 막 이런 이진수로 코드 짜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기계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C 언어 사이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네, 이 어셈블리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하죠. add 100, 200. 그러면 100번지와 200번지에 뭐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100번지와 200번지를 뭐 그 주소에 접근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더해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게 이제 어셈블리어입니다. 그 다음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계어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렇게 얘기하죠. 절차지향 언어. 이게 맞는 표현이죠. C 언어는. 예, 절차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컴파일러가 달려있죠. 같이 알고 계세요. 예, 컴파일러를 탑재한 언어가 C 언어입니다. 절차지향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47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객체지향 언어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C++. 뭐, 자바도 있어요. 네, 자바도 있고요. 그 다음 C#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보기에 더 나왔죠? 뭐 ADA95, 네, 그 다음 스몰토크,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객체지향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얘는 객체지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알골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생각드잖아요. 알고리즘. 원래는 이제 이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연관을 짓자면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과거의 정보 처리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순서도 작성 뭐 그렇게 막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순서도 작성. 예.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는 순서도 작성이 원래 불가능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저기 알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순서도 방식으로 이게 설계가 가능해가지고 예. 얘는 이런 순서도가 작성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예. 이것도 제가 어지로 그냥 붙인 거예요. 예.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고요.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8번. 정적 바인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정적 바인딩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적 바인딩. 정적이라는 말은 스테이티,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고정적이다. 뭔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이런 단어 들어볼 거예요. 바인더기 아시죠? 바인더기. 예? 바인더기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저기 제본 뜨면 예? 책 제본 뜨거나 또는 인쇄물 여러 장 프린트물 예.
인쇄물 여러 장을 이제 스프링처를 하죠. 바인더기라는 걸 우리가 이때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프링 이렇게 바인딩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보통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가 바인더기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뭔가 내가 책을 복사 뜨거나 아니면 인쇄물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할 때 정적 바인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다. 100장을 내가 바인딩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100장을 바인딩하는 거니까 번역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겠죠. 맞잖아요. 100장을 말해서 한 장당 만약에 1초라고 한다. 그럼 100장 바인딩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초가 걸렸어. 그럼 매번 100초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한 권의 책을 바인딩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번역 시간이 일정할 거예요. 그 다음 링크 시간, 연결하는 거. 스프링처를 이 100장을 연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정적 바인딩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언어 구현 시간. 언어를 뭔가 구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프린터가 종이에 잉크를 찍어서 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언어 구현 시간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항상 같잖아요. 정적 바인딩이라는 게 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에 같은 시간이 걸려요. 1번, 2번, 4번은 다 같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실행 시간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적 바인딩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행 시간은 같을 수가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행 시간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지. 자, 책을 딱 바인더를 해가지고 딱 스프링처에서 완성시켰는데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을 만약에 100권을 만약에 아니다 50권? 그래 50권을 만약에 제본을 떴어요. 근데 그 제본 뜬 책을 이제 책을 읽는 당사자가 50권의 책을 50명이 만약에 각각 한 권씩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서로 읽는 시간이 서로 같나요? 네? 아무리 책을 같은 걸 여러 장 바인딩 해도 독자들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죠. 맞죠? 이거는 읽는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실행 시간이 다르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 시간이 다르게 걸리는 거를 우리가 유동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 바인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시간에 해당되는 항목은 얘는 정적일 수가 없어요. 네. 움직인다.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동적 바인딩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인더기를 사용하는 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9번. 이산적인 입력과 출력의 유한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자, 우리가 이거 단어 뜻을 좀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산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0과 1을 이산적이죠. 이런 건 이산적이다라는 거죠. 이분법적이다. 원래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맞다 틀리다 정확히 판단해야 되잖아요. 맞다 틀리다 맞죠? 이게 이산적인 거죠. 이런 이산적인 입력을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출력도 맞다 틀리다라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찍어내겠죠. 맞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이산적인 입력과 출력의 유한한 개수, 유한계의 개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유한의 반대가 뭡니까? 무한이죠. 무한.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뻗어가는 거. 이게 무한이죠. 맞죠? 그럼 유한이라는 건 개수가 정해져 있죠. 뭔가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한이죠. 그런 유한한 개의 개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뭐라 그런다? 유한 오토메타.
뭐 말 자체는 그냥 말장난 한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유한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 수학적 모델, 그럼 뭐다? 유한 오토메타가 정답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행 순으로 옳게 나열된 거. 자, 이거는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순서에 따라 이게 동작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뭐냐면 먼저 소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건 자바건 뭐 어떤 뭐 파이썬이건 뭐가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 에디터에다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막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그 소스 코드 작성한 걸 이제 같은 말로 우리가 원시 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스 프로그램 뭐 원시 코드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일단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 예, 번역기를 거쳐서 번역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일러를 거쳐서 번역 작업을 해야 돼요. 소스 코드를 싹 다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나 이런 것도 막 다 하죠. 다 잡아내죠. 에러를 한꺼번에. 그런 작업이 번역이에요. 번역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바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관점에서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목적 생성이라고 그러죠. 목적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로드 작업을 하는 거죠. 로드 작업. 그래서 실행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램에다가 해야죠. 램에다가 로드해야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 순서를 거치는 게 바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영상 반복 시청하시면서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에서 좀 문제를 많이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